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단골, 왕단골 고객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몇 분 와 계신가? 많이 없어요. 차라리 밖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 중계할 때 동접 8,000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 두 번째 날 시작하고 있는데요. 살짝 고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십시일반으로 지금 바로 동네 엄마들, 또 친구분들 싹 다 돌려서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여기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동시간대 여러 방송들이 있고 다양한 방송이 있지만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제가 이분들을 7년 만에 모셨습니다. 7년 만에.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서 살짝 울컥하기도 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선배들. 아이고, 네, 종창 브라더스 시작합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뭐 너무 반가워하니 너무 몸둘 바를. 지금 딴 방송 가야 되는데 일로 오셨어. 그 방송 큰일 났어 지금. 예? 어떻게 하면 좋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이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사람이니까 이제 초야에서 묻혀 있는데 네. 작년에 그 9월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터지고 지금 1년 아닙니까? 네. 그 1년은 전쟁 같은 1년이었다. 이 시대와 역사가 네. 김정대를 가만 놔두지 않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각별히 각께서 예. 각별히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만드셔서 일을 많이 줘. 네. 그래서 바빠요. 너무 바빠. 네. 정말 사실은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뵙고 라디오에서도 많이 뵙고 주로 대기실에서도 같은 방송도 같은 방송 앞뒤로 출연하고 끝나고 같이 저녁 먹고 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자, 이분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요. 김창수 전 통일비서관 모셨는데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헤어스타일이 일부러 그렇게 파마하신 거예요? 베토벤 네. 컨셉이에요? 베토벤. 어떻게? 네. 아니, 내가 그동안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파마를 하고 준비를 했죠. 파마까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윤선 기자가 언제 장윤선 자기 이름 달고 방송을 하나. 드디어 이제 방송을 오픈했기 때문에 이 뭐죠? 취재 편의점을 지금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올 수 없어서 뭐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아니라도 하나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못 들고 왔고 대신에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선배가 아니에요. 초록색이야. 그 자체로 너무 그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종창 브라더스 이렇게 종창이 돌아왔다. 종창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흰머리 날리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7년 만에 많이 연로해지셨어. 어떻게 옛날에 금과 은이 처녀백사공이라는 노래를 하고 금과 은이 그 70년대 그 아주 공전의 불후의 명곡 아니에요? 선배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가 이제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든가 금과 은이라든가 사이먼 앤 가펑클 남성남이라든가 남철 남성남 거의 그 수준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의 저기 추억은 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마이크 소리가 났다는 소문이 있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들이대 주세요. 저희가 조금 더 성능 좋은 마이크를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오랜만이지만 늘 그 두 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 남북관계, 통일 문제, 그 다음에 국제관계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정말 다양한 분야를 두루 살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힘내세요. 종창 브라더스 이슈파이터인가 팟빵인가 기억이 새롭습니다. 많이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지금 전체적인 음량이 너무 낮다고 음량을 좀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들이대 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뭐 매불쇼 잠시 미루고 오셨다는 바로 매불이라고 아니 여기 와 있어 이미 이미 와 있어요. 이거 숨기면 안 됩니다. 아니 시청자들이 다 아셔. 다 알아. 우리가 숨겨도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댓글로 벌써 다 달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투명한 방송이다. 숨김없이 가감 없이 바로바로 한다. 자,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전북 고창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댓글 그리고 또 두 분께 안부 묻고 싶은 분들 계시면 또 안부도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로바로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남북관계도 사실은 위중하긴 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국제관계가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금방 그래도 우리가 또 국내 이슈부터 먼저 살피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 공무원까지 민주평통 민주평통 사무총장님 아주 높은 직위까지 하시고 그동안 뭐 다양한 방면의 활동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게 없다. 근데 될 게 없는데 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그래도 적어도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우리가 군사 정권이라고 비판했던 그런 대통령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통령들이 말로라도 우리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딱 보면 유명한 이제 1970년에 8.15 평화통일 선언을 하면서 야 이제 더 이상 북한하고 대의를 하지 말고 평화통일 위해서 노력하자. 적어도 말은 그랬단 말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너무 놀라운 정도의 충격적인 8.15 경축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전두환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어떻게 했나 군사 독재 정권 저를 감옥에 가뒀던 나쁜 정권 그 군사 독재 정권은 8.15 경축사를 어떻게 했나 읽어봤더니 일제 강점이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사건의 출발이었고 우리의 분단은 일제 강점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강점의 이 치욕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함께 나가야 된다. 적어도 말은 그렇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우리 헌법적 가치,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평화 통일의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 그런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점이 이제 바로 어떤 민족주의의 영향권에 있던 올드라이트와 그로부터 완전히 일탈하고 벗어나는 뉴라이트의 차이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공산전체주의 세력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본인은 크게 갈라치게 하려고 했어요. 공산주의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이렇게 해서 과거로 가는 세력과 미래로 가는 세력 이렇게 큰 갈라치기를 해서 그걸 갖고 내년 총선을 임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엉뚱하게 된 게 보수를 갈라치기 해버렸어요. 보수를. 그래가지고 올드라이트하고 뉴라이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홍범도 장군 건이 대표적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그 홍범도 장군을 건국 훈장을 수여하고 다 그 독립영웅을 한 건 보수 정부였거든요. 근데 이걸 아니라 그러고 뭐 저렇게 모멸감을 줘버리면 이런데 기존 보수가 당황해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광복회입니다. 이종찬 광복회. 그분이 안기부장했었잖아요. 안기부장했었죠. 국정원장이에요 그때는. 국정원장.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 저기 큰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작은 갈라치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저기 자기가 공산전체주의라고 믿었던 진보 인권 민주 세력들이 더 커지는 거야. 이게 이제 강서 보궐선거까지 연결이 된 거거든요. 다 뭉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전을 보고 있지만 하마스가 왜 저렇게 커졌냐. 봉쇄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물샐 틈 없이 봉쇄를 해버렸어요. 에너지, 식량, 그 얘기 좀 물. 있다. 좀 있다. 그 얘기는. 한참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확 끊어버리네. 아니 지금 우리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 김종대 의원님이 보니까
수도잖아요. 수도꼭지. 유튜브 틀면 나와. 그래가지고 수도꼭지 이제 정신. 그래서 이제 김종대 교수님이기도 하고 김종대 교스님이기도 해. 교주님이기도 해. 교주님이기도 하고. 근데 금방 말씀이 매붓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행위는 반드시 자기가 의도한 결과만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 싸우겠다고 했는데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면은 용산 전체주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아니, 거예요. 용산 전체주의를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들이 저도 해요. 그렇게 들었어요.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범민주 세력 보수 진보의 대연합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강서구청 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답게 탁월한 분석을 하신 겁니다. 너무 좀 넓게 나가려고 해서 다시 또 들어왔어.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찌됐든 범민주진보의 단결이 생길지는 이제 내년 총선 또 가봐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또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하튼 지금 남북관계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게 좋은 평가를 주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도 또 뭐 여론조사 해보면 긍정평가 또 외교가 제일 높게 나와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그건 이제 지지층에 대략 한 30%대 그 지지층이 거기서 계속. 이제 외교가 제일 잘 됐다고 보고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하고 한 하늘 아래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어떤 그 하나의 기준을 세운 게 바로 남북관계 외교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쪽 지지층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아무리 방법이 잘못되고 결과가 나빠도 결국은 저기 그 친일과 반공이라는 이 두 가지는 불변의 그들의 가치가 돼 버렸어요. 항상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 평화, 공정, 평등 이런 어떤 가치를 신봉하는 시민 세력들이 거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쯤이면 새 분리를 느끼고 어김없이 수구 세력들은 친일과 반공을 로 이걸 뒤엎고 전복하려고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맥락과 전통에서 본다면 어쨌든지 간에 일본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하는 이건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이상이자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하여튼 녹록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종창 브라더스의 갈 길이 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두 전문가분들 모시고 대한민국 외교, 안보, 군사 국제관계 아니 뭐든 물어봐. 아니 뭐 그런 거 제목을 그냥 아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바꿀까? 간판을 바꿔. 여기 여성들도 많으실 텐데 그 관심사도 물어보고 다양하게 가리지 마. 가리지 말고 싹 다 물어봐. 뭐 거의 그런 물어봐. 말씀을. 뭐 자꾸 개성공단 얘기를 들어보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 범민주 진보 아주 좋아요. 전쟁 정말 싫어요. 가짜 평화라도 평화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지금 의견을 시청자분들께서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고 나서 지금 다시 또 뭐 지상전을 한 해 만에 하다가 미국이 끼고 막 이러면서 상황이 변경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확전이 될 건지 아닐지 빨리 설명해 주세요. 김종대 의원님. 아니 지난주만 해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그 지상군이 가자지구에 투입될 거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주말 사이에 지상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 초에. 뭐 그래서 빨리 나와서 설명해 줘. 그런데 내가 그랬다고. 그러진 않을 거다.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스라엘이 가자로. 그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지금 국제사회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분위기가 뭐 긴박한데요. 아니 긴박하긴 한데 그 가자는 점령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많은 지금 부비출의 사제 폭탄.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마스가 하마스가 보낸 초청장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초가 되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재앙을 예고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상군 투입이 되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그 예멘의 후티 반군, 그다음에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당과 지하드, 또 서한 지역에 있는 거기도 그 하마스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등등등 해가지고 주변에서의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이제는 상당히 이걸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지정학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양면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적을 상대한 적은 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각기 싸우는 이런 동시 전쟁, 동시다발로 싸우는 이런 전쟁은 해본 적이 없고 또 그 전쟁 양상이 재래전이 아니라 비대칭전.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기존의 전쟁 규칙을 부인해버리는 상당히 비정규 또 비대칭 전쟁의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양상에 처하게 되는데 이건 과거의 4차례 중동 전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 그냥 좌시할 리도 없고 그런 면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지금 격앙돼 있고 보복을 외치고 있지만 감정은 전략이 아니다. 감정은 전략이 될 수. 자, 그러면 확전은 없다? 아니 그런데 지상군 투입이 강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확전을 진짜 걱정해야 되는 일촉즉발 상황이 되죠. 지금 다 경고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확전이 되겠냐? 물론 저도 회의적이지만 아니 1차 세계 대전이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한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전쟁으로 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에 홀리듯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1차 대전에 4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약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트리거를 당겨버리면 이랬을 때 이 주변을 관리하는데 실패하면 확전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날이 우리가 아시안 게임 그 축구 결승전하는 날이었거든요. 한일전. 근데 한일전에서 뭐 기분 좋게 그리고 안세영 선수 금메달 따는 걸 동시에 시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는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일단 직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지금 그렇게 제가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마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고한 양민을 너무 많이 죽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 납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마 4차 중동 전쟁에 사망한 사람 숫자보다도 숫자 비슷하게 지금 아마 이스라엘 양쪽의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요. 4천 명.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 4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는 2차례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2차례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자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에 쳐들어간 3차례 가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례 레바논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과 헤즈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3차례 가자 전쟁하고 비교해봐도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초강경파 네타냐후가 집권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감정과 초강경파 네타냐후의 정책을 억제할 만한 그런 요소가 별로 없다. 뭐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항공모함 부쩍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저는 억제할 요소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김정대 의원이 계속 말씀한 것처럼 시가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자지구에 들어갈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인질이 지금 199명이라고 최근에 알려졌는데 이런 인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약간 엄포를 비롯한 그 기선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경전 이런 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지상군 투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가자를 공격하고 가자의 시가지에 쳐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경험들, 시가전 경험과 그다음에 지하 땅굴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피해를 치료시킬 것인가 이런 지금 작전을 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자만 지금 공격하고 있고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가자의 지하
터널에 대한 정보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 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냥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이 가자로. 이스라엘을 가자 찾아가는 거죠. 거침없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 국제사회의 어떤 반대나 비판이나 이런 거 뭐 몰라 하고 일단 들어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거.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또 가자에 들어가. 근데 들어가서 이제 민간인 피해가 생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도 피해가 생기고, 또 그 하마스가 납치했던 사람들이 또 죽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인 여론도 빗발치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자국 그 국민들 자국의 그 병사들이 죽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국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여론들도 어느 정도 조금 돌아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적어도 가자의 북부 지역 정도는 점령하는 어떤 성과가 있는 걸로 국제사회의 중재를 바탕으로 해서 타협하는 거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과연 타협이 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김정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부 쪽에서 레바논에서 이제 헤즈볼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당연히 제2의 전선을 만들려고 하겠죠. 가자에서 전선 하나 만들고 북부에서 전선을 만들고 그래서 두 개의 전선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로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안으로 말씀드렸던 적절한 어떤 그 전투 이후에 양쪽의 피해를 고려한 타협이 되는 게 아니라 헤즈볼라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두 가지 전선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전선이 생기게 될 경우 이건 반드시 이란의 개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의 개입.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곧바로 무슨 뭐 이스라엘이 가자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원하는 목적을 다 달성할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 상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엄포와 신경전을 통해서 가자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 예측 불가의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고 최악의 상황은 헤즈볼라하고의 레바논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의 전투 그리고 그게 이란과 연결된 다음 확전으로 가는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자에 쳐들어가서 적정한 선에서 휴전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이란의 개입까지 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선에서 결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국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 여론. 네, 국제사회 여론. 그러니까 과거에 세 차례 가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결국은 국제사회 여론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한 뼈아픈 상처를 지금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게 더 이상 그 인도주의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압력을 계속 넣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나크바, 대재앙 이제 75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상당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전쟁이에요. 도대체 왜 싸우는 거지? 민족 분쟁인가? 종교 분쟁인가? 막 이런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그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실제로는 이번에도 사실상 이스라엘판 9.11 테러로 규정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데 가자에서 하마스가 이렇게 그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좀 분석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글쎄 뭐 원인이 있고 근인이 있지만 일단은 그 저기 스테판 왈트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포린 어페어즈에 한 사흘 전에 기고한 글이 가장 훌륭한 글인 것 같아요. 이분의 글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지지하는 두 개의 국가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의 공식 정책이에요. 국무부 대변인이 자기는 미국의 팔레스타인 정책은 두 개의 국가 정책이라고 발표할 때 왜 국무부 출입 기자들이 폭소를 터뜨리지 않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그 말은 하나마나 한 말이다. 닉슨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 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았는데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변호인 노릇만 했다. 그런데 대변인은 항상 저렇게 말한다. 그럼 이제 저런 말하면은
출입 기자들이 좀 저기 뭐냐 문제 제기도 그만 하고 좀 웃기지 말라는 얘기를 할 법도 한 상황인데 그만 웃겨 이렇게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결정타는 1993년에 2차 오슬로 협정입니다. 이게 두 차례에 걸쳐 오슬로에서 장시간 협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체결된 게 뭐냐면은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땅을 팔레스타인한테 조건 없이 양보하고 네. 이스라엘이 그다음에 거기에 자치정부가 수립이 돼서 이제는 그 저기 상호 인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 네. 의장의 그 구상이었고 이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해가지고 그 캠프 데이비드 얼마 전에 한일 정상회의 열린 그 장소예요. 아주 우리 저기 노래도 하시고 그랬던데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아니고 그건 만찬장이고. 만찬장이고. 왜 자꾸 끼어들어요? 죄송해요. 예, 듣고 나서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저기 그 협정이 93년에 체결되고 94년에 아라파트와 라빈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근데 95년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그 시온주의자 청년이 라빈 총리를 암살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오슬로 협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니까 라빈 총리가 내가 국민을 직접 설득하겠다. 그래서 모든 도시마다 집회를 열게 하고 거기에 총리가 직접 가요. 그러니까 이 70대 노정객이 항상 그 집회 때마다 마지막으로 부르는 게 평화의 노래였다고. 우리 평화의 날을 기다리지 말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결과 평화의 대의를 설파한 아주 용기 있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안도 있고 노정객이고 하다 보니까 항상 노래 부를 때 가로 세로로 접힌 그 종이에 가사가 적혀 있는 걸 그걸 보고 노래를 부르고 그날도 양복 윗주머니에 넣었어 종을 접어서. 근데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거길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AP 통신에 그 피해 절은 평화의 노래가 그 사진이 전 세계로 타전이 됐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이자 또 그 영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총리가 샤론 총리인데 완전히 이 오슬로 협정을 부정하고 파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저기 오슬로 협정 이후로 자치국가에 관한 얘기는 번번이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자 어떤 날아간 어떤 그 약속이 돼버렸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이 오슬로 협정을 반대했어요. 에는 그 극단 세력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하마스의 기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두 국가 체제 하에서 자치국가가 돼야 되는 전 세계가 지지하는 그 평화 공존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약속이 지켜지질 않았고 그 사이에 두 괴물이 성장을 한 거죠. 하마스와 시온주의자. 그래서 지금 그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에 작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못 얻으니까 극우 세력에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연립정당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가 유대인의 꿈, 또 하나가 이제 시온주의, 그 독립당이지, 해방당이지 뭐 있어.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에요. 그리고 저기 국방장관도 그 연립정권 몫으로 줬어요. 국방재무장관 둘을. 그런데 재무장관이 이 위치가 특별해서 국방부에도 뭘 맡고 있어. 스모트리치. 그런데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아랍인은 유대인의 적이다. 그 다음에 그 요르단강 서안에서 사해에 이르는 강에서 바다까지 유대인 단일 국가를 세운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야 돼? 해외 난민으로 추방을 하든가. 거기 서안 지구에 350만이 살아요. 팔레스타인이. 원래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던 그리고 땅인데. 팔레스타인의 땅의 40%가 그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관할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완전히 유대 국가로 흡수하든가 거기에 그 난민이 안 되려면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에 충성을 맹세하고 2등 국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의 그 정부를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이고 그걸 이스라엘인의 대다수조차가 저건 망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망상이 실제로 실행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팔레스타인 그도 개인 소유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런 땅에 멀쩡한 집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유대인 정착촌을 밀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스라엘 국내법 위반입니다. 국내 법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이 불법적인 그 점령 정책이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법부 무력화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 왠지 우리랑 사법제도 살짝 무력화가. 뭔가 그래서 자꾸 된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같은 시기에 예.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혹한 봉쇄 조치라니까 하마스는 이런데 어떤 저항의 가치도 있겠지만은 그 봉쇄된 가운데 밀무역과 암시장을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제 통제 바깥에 있는 그걸 하마스가 다 장악한 거예요. 그 이집트하고 땅굴이나 어떤 밀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별도의 암시장을 만들어 하마스가 그걸 경제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교, 치안, 병원 이걸 다 장악해가지고 하나의 정당이지만 어떤 주권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지구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는 이 연립 정권에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극우주의자들이 장관직을 차지하면서 헤게몬을 장악해 버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극우 유튜버가 나라를 흔들어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소수 정권이 완전히 나라의 헤게모니를 줘버리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극우 유튜버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극우, 최극우, 맨 오른쪽 극단적 최극우하고 하마스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설명이 좀 어려운데. 아니 연립 정권 시오니즘하고. 그러니까 극단이 극단을 만들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공격하는 실존적 적대 세력이다. 네. 단순히 굴욕감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는 존재론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하마스하고 시온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길고 복잡하고 어렵고 사실 우리 입장에선 너무 멀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 다들 어머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선교 무슨 여행은 또 다 다녀와요. 많이 다녀오죠. 뭐 그렇게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도 좋아하고 현대자동차도 제일 많이 팔리고 그렇지만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이 가자 자체를 어떤 거대한 감옥 이렇게 비유도 하고요. 그 안에서 사는 가자 사람들에게 과연 평화와 인권과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 이런 게 있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고 국제사회가 노력은 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 문제도 이번에 보니까 난민이 벌써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탈출해봐야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죽거나 말거나 남아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동안 평화운동을 몇 년 하신 겁니까? 김창수 차관님은? 30몇 년 됐죠. 한 반평생 이상을 검문머리 팥불이 날릴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화운동을 결혼 생활보다 더 오래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보다 더 오래 했다. 일제강점기보다 더 길게 평화운동을 했는데 이 평화 왜 이렇게 안 오는 건지. 안 올 요인들만 너무 복잡하게 많이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네. 그래서 민족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 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뭐 또 민족이라고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냥 편의상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 간의 갈등 문제. 거기에 또 종교가 얽혔잖아요. 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종교가 얽혔지. 그다음에 또 영토 문제, 영토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문제, 팔레스타인 땅.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역사 문제, 수천 년간의 서로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원 전까지는 이슬람 왕국을 건설하고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기원 후부터 수천 년, 1500년 가까이는 또 거기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십자군 전쟁 때는 또 몇백 년간 또 기독교가 또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의 갈등이 또 묵혀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너무 오랫동안 얽혀있기 때문에 정말 풀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와도 하느님 이 땅이 누구 땅인지 하느님도 잘 모른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복잡한 땅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나 영토, 인종, 종교 문제는 지금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그다음에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네.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상징하는 거는 다윗의 별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각형하고 역삼각형이 얽혀 있는 거. 우리나라 저희 태극기 부대들이 맨날 그거 들고 오는. 그러니까 왜 태극기 부대는 이스라엘계를 나중에 설명을. 태극기 부대들 정신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 그게 이제 그 다윗의 별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고대 그 이스라엘 왕국 때 다윗의 방패를 흉내 내 가지고 솔로몬 때 그거를 상징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게 이스라엘 국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 그게.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사형 집행이 됐대. 십자가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그 막 신봉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박해받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그 기독교들 잘 모르는 사이비 기독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은 초승달과 별이잖아요. 그 초승달이라는 거는 마호메트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그때 밤에 그 초승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승달하고 그게 이제 떠 있는 별이 금성인 거죠. 그 이제 초저녁하고 초저녁에 그 샛별. 샛별이 이제 새벽에 뜨는 걸 샛별이라고 그러고 초저녁에 뜨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개밥바라기 별이라 그러는데요. 개밥바라기 별. 개가 배고파 가지고 밥을 기다리는 그런 별이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금성입니다. 비너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좀 알아봐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깨알아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슬람 국기를 상징하고 있는 그 달은 초승달이 아니라 금음달입니다. 금음달이. 근데 이제 금음달이 모양이 디자인상 그렇게 초승달이 되게 예뻐가지고 그냥 초승달과 그 금성을 이슬람에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하메드가 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승천했다는 거, 그곳이 바로 또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알악사 성 그 모스크.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보면은 고대 그 문양에서부터 나타나듯이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새 종교를 상징하는 그 상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전부 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교가 그 땅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년간 이렇게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김정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먼 원인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가까이는 이제 강대국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 정치의 산물인데,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전쟁을 하면서 이 영국이 오스만 트르크하고 오스만 트르크하고 싸워서 1차 대전 이기기 위해서 그 양쪽 아랍하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에게 다 독립을 시켜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외무장관 발포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또 생기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제 또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강대국 정치 산물로서 하나의 분쟁의 기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이거는 정말로 그 지옥에서 악마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정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헤즈볼라 이스라엘의 강경파들하고 그리고 하마스도 뭐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마스가 저질렀던 또 피에로 중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군 피에로 중에서 그 강경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미넨 올림픽 때 테러를 한달까, 비행기를 납치한달까, 뭐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지옥에서 싸우고 있는 악마들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자기의 출신 성분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준 그 출신 성분이 나는 좋다. 누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누구는 여기는 모하메드의 계시를 받은 땅이다. 그러니까 나는 출신 성분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지금 현재 지옥에서 싸우고 있는 악마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까이는 지금 어떤 세 차례 그 가자 전쟁, 또 조금 다 간 다음 네 차례 중동 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발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오랜 역사와 그다음에 종교와 그다음에 최근에 있어서의 서로 간에 끔찍할 정도의 학살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40분을 내가 보기에 그냥 입도 안 털었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제 몇 분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40분이 지나버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매일 할까? 아니, 매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되니까 시간이 금방 그렇죠.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제 시간을 좀 좁혀보면 여러 가지 극단적인 테러라든가 이건 여러 유형 중에 하나고 이 기본적인 몸통은 저는 인종차별이라고 보는데 인종차별. 이게 그 나치하고 비슷한 게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번 격리예요. 2번 몰수예요. 네. 3번 추방이에요. 4번 수용이에요. 5번이 뭐냐면 최종 해결책이라고 당시에 이야기했던 가스실입니다. 네. 공장식 대량 살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 나치 때 1단계와 2단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다음에 극단주의자들이 3단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추방이죠. 네. 그래서 독일의 유대인들 다 폴란드로 보내고 아우슈비츠로 멀리 보내잖아요. 네.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가장 악랄한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바로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에서 극단주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치의 복사판이다. 그런 게 뭐냐면은 3단계가 추방 강제 이주인데 이렇게 되면은 난민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3가지로 요약됩니다. 1번 폭력,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죠. 2번 강제 이주, 추방입니다. 3단계가 비인간화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간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인간 생활의 모든 그 요소를 이스라엘이 통제해버리는. 지금 뭐 석기 시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이니까. 아니 물론 가자지구에도 백화점도 있고 빈부격차도 있어요. 그리고 죽으란 법은 없어요. 국민 소득이 한 3,700달러 된대요.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뭔가 이스라엘이 그런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장악하고 통제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비인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거대한 수용소 또는 어떤 고립해서 하는 게 이게 처음에 나치가 히틀러를 원래 학살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이게 단계적으로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법에 의해서 했어요. 불법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다 유대인 위원회 만들고 다 유대인 법 만들고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다음 단계, 안 되니까 다음 단계. 우리도 지금 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법을 무기화해. 독재자가 법은 더 잘 지켜. 법을 무기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작년부터 있던 네타냐후 정권에서의 그 사법제도 무력화와 거기에서의 어떤 자기들이 만든 법질서 이런 것들은 거의 정권을 지는 거거든요. 이 총리와 내각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히틀러의 1933년 수권법입니다. 그때 하이젠베르크 대통령이 그 무기력해가지고 히틀러한테 정권을 준다고. 그래서 33년도에 그 과반수당도 안 되던 그 나치가 일약 그 이제 공산당을 제압하고 확고부동한 그 절대 권력을 쥐게 되고 본격적인 전체주의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건데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보십시오. 이걸 유발 하라리가 엊그제 저기 그 워싱턴 포스트에다 기고한 데서 뭐라 그랬냐? 극우 포퓰리즘이 이 비극을 불렀다. 그리고 저 그로스만이라고 이스라엘 작가가 또 한편 글을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극단적 인종차별 국가와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붕괴된 나라로 갈 위험이 지금 커졌다. 이렇게 이제 지식인들이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아요. 쓰고 있는 언어들이 전부 딱 우리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너무 많은 얘기를 우리 또 조만간 다시 봐야 된다는 걸 약속을 하면서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원로 국제정치학자인 문정희 선생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네타냐후 그림자가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발 하라리 지적처럼 지금 극우 포퓰리즘이 대한민국 못지 않아요. 예?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막 다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의 자유총연맹도 자유총연맹도 대통령실에 일부 직위도 있고 많이 진출. 그러니까 지금 엄청 진출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문정인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그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 네타냐후에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봤다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끌어들여 보겠습니다. 그 김종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랍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또 영토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은 평화를 위한 해법을 못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만든 것이 바로 사다트하고 백인하고 해서 그 저희 워싱턴 DC 아까 잠깐 캠프 데이비드 협정,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만들었는데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어떻게 깨졌습니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아랍 강경파에 의해서 깨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1993년도에 또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해가지고 또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의 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오슬로 협정이 만들어졌어요. 오슬로 협정은 또 어떻게 깨졌습니까? 오슬로 협정은 또 이스라엘 강경파들에서도 깨진 거예요. 물론 양쪽이 다 강경파들이 깬 겁니다. 그리고 강경파가 문제네. 그렇죠. 근데 이 강경파들은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보통 외교를 한달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우리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달리 말하면 실용 외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익되는 것들을 찾아가고 손해되는 걸 줄이고. 그런데 이 극단주의자들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맹목적 가치 이것만을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눈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현재 팔레스타인하고 사이에서는 양쪽의 강경파들이 또 아랍과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로 양쪽의 강경파들이 평화를 위해서 진행되어 왔던 많은 노력들을 다 깨트려 버렸던 겁니다. 합의를 다 깨트려 버렸던 거예요. 그 합의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든가 오슬로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실천이 되고 정착이 됐다 한다면은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 문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평화를 향해서 진전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정인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지금 남북이 평화를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 김정은 교수가 잘 아는 9.19 남북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를 자꾸 깨려고 그러니까 이 오슬로 협정이라든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깨서 중동의 평화를 깨뜨렸던 그런 어떤 그 강경파들의 모습을 9.19 군사합의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보는 거죠. 저도 보이는데요, 그렇게. 이것도 기존 보수 정부하고 달라진 건데 우리가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들이 제각각인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한반도 정전 협정은 전 세계에서 대규모 전쟁을 막은 아주 드문 성공한 협정. 그 저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국가 간의 평화 협정을 맺은 사례가 21건인데 그 중에 19건이 전쟁이 재발되거나 협정이 파기됐어요. 반면에 남아 있는 2건 중에서 유일하게 돋보이는 한반도 정전 협정이 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을 일단은 막았는데 그럼 그 탁월한 점이 뭐냐? 여러 가지 정치 국제법적인 것도 있지만은 DMZ라는 완충지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2km씩 나름대로 이 비무장을 달성하자고 한 것이 어느 정도 유지돼 왔다는 거. 그다음에 한강 인구의 중립 수역을 선포하고 이랬던 게 이 정전협정의 탁월한 측면이거든요. 군사 합의서는 뭐냐면 정전협정의 그 탁월한 점을 외연을 확장하자. 그러니까 완충지대를 더 넓히자. 그게 그러면은 그게 9.19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민감한 지역이나 수역에서 그 가장 어떤 위협적인 게 이제 그 상대방의 눈으로도 관찰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위협을 네.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게 백령도 그 연평도 일대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네. 해상 사격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안포라든가 네. 이게 항상 말썽이 되니까 이거를 밀봉을 하고 저기 군사 훈련을 중지하고 네. 그다음에 군사 분계선 일대 드론을 띄우고 거기에 전투기가 가까이 간다거나 그러면은 상대방이 긴장하지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금지 구역, 비행 금지 구역 등을 쭉 설정해 놨는데 이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아진 게 뭐냐 하면은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합의서는 오히려 정전협정의 연장선이고 정전협정을 더 완성시켜서 근데 이거 왜 없애려고 하는 이 완충구역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 평화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리는 개념인데 그러니까요. 이 정부에서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2014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대급 사단급의 드론을 제공했다고. 그게 이제 송골매라는 드론인데 네. 작년 12월에 북한 무인기 5대가 넘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용산까지 휘젓고 갔어요. 용산까지 잡았어요. 네. 그 2대를 우리가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네. 그게 송골매야. 작은 거, 작은 드론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그 저기 정찰을 위해서 사단 대대급까지 가는 이런 어떤 그 전술 단위 드론을 다시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시하겠다는 건데 이건 일선의 사단장들의 민원이라고 일선에 사단장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 그런데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 보면은 정전협정 이래 단 하나밖에 없는 군비 통제, 실효성 있는 살아있는 협정은 요거 군사합의서밖에 없거든요. 9.19 군사합의서.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군사 정찰의 문제가 아니라 백령도 연평도의 주민들의 생존과 관계돼 그렇죠. 있고 수도권. 그 긴장이 완화되니까 요즘 꽃게 풍어기인데 잘 잡히거든요. 요새 꽃게 싸요. 그게 평화 배당금이요. 그러니까 과거같이 NLL이 긴장돼 있으면 조업 통제가 들어간다고. 그럼 중국어선이 싹쓸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싼 값에 못 먹어 우리.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 9.19 군사합의 덕에 꽃게를 싸게 먹게 됐구나. 싸게 먹게 된 거고. 이야. 이렇게 되고 적경 지역이 안정이 된 건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 저는 4.27 판문점 합의도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연쇄적으로 이거 다 가짜 평화라니까. 그렇게 되면 대북전단 확성기가 다시 현실화된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우리 적경 지역 200만 주민들의 삶 전체, 대한민국 안전 전체와 관계된 정치적 규범을 아니 어떻게 전방의 사단장 연대장들의 그 정찰의 어떤 편리와 그걸 증진하기 위해서 이걸 흔든단 말이요. 이게 빈대 잡자고 초가상칸 흔드는 격이지 그래. 거기에다가 이 감시 자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고도의 글로벌 호크나 우리 금강백도 정찰기나 이제 11월에 띄울 군 정찰 위성이나 너무나 전략적인 단위의 정찰 자산은 우리가 압도적 우위거든요. 그런데 전술 단위에서 우위를 차지하자고 이 전체 판을 깨자는 게 말이 되는겨?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대단히 한심한 태도다. 이게 얼마나 한심하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남북 도로 연결하고 개성공단 만들자 그랬을 때 이제 개성공단 나왔어요. 개성공단 들어주세요. 도로를 이제 개성공단을 쭉 연결시키는 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무장지대로 우리가 이제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만들 때 그때 또 지금과 같이 마치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든가 오슬로 평화협정을 깼던 강경파들 했던 것과 똑같은 강경파들이 한국에 나타났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도로 만들면은 북한 탱크가 쳐들어오는 남침 통로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도로로 북한의 탱크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럼 땡큐지. 그렇지. 그 도로 위로 오니까 탱크 그냥 우리 전자오락하듯이 그냥 탱크 그냥 박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자오락하듯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9.19 군사합의는 국제적으로 본다면은 냉전 시대 미소가 군사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실내 구축 장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75년에 헬싱키에서 헬싱키 실내 구축 장치를 만들고 그게 그 이후에 이제 스톡홀름 실내 구축 장치로 계속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냉전이 해소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 우리나라의 9.19 군사합의는 국제적으로 본다면은 헬싱키 신뢰구축이라든가 스톡홀름 신뢰구축 정치보다도 더 정교하게 왜냐하면 유럽의 그 전선보다 한반도의 전선이 훨씬 더 복잡하고 예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한 유럽의 다른 어떤 장치들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뛰어난 네. 신뢰구축 장치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북한의 어떤 침략을 네.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뭐 전동 뭐 글라이더 같은 걸로 네. 탑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비슷하게 북한의 AN-10이라는 게 있습니다. AN-10이. 네, AN-10이라는 AN-2기. AN-10. AN-10은 경공격기고 AN-2 그 AN-2? 외에 특수부대. 그렇지 행글라이더처럼 날아오는 거. AN-2기. 그렇지 AN-2구나.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동력을 끄고 이제 휴전선 위에서 동력을 꺼버리면 글라이더처럼 행글라이더처럼 날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래서 주유소부터 점령한대 기름 없어. 인민군이 기름 없이 내려오면 그거 기름 챙겨준다고 주유소부터 점령하네. 그래서 우리 레이더에 그래서 주유소 습격 사건이구나. 맞아. 주유소 습격 사건. 그래서 우리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북한의 가장 위험한 침략 수단이라고 막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경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위험한 그 북한의 무인 동력기로 우리의 항공망을 뚫는 것들을 9.19 군사합의처럼 서부전선에서 남부로 20km, 동부전선에서 40km 이렇게 해서 비행 제한 구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 방어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정찰은 김정도 말한 것처럼 북한보다 우리의 정찰력이 훨씬 우수해요. 북한이 무슨 뭐 군사해상 띄운다 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군사해상을 설사 띄운다 하더라도요. 북한의 그 군사해상에 탑재할 감시 어떤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 망원경이라든가 뭐 저기선 카메라라든가 뭐 고성능 카메라, 싸위성 이런 게 없어요 북한은. 그래가지고 없어. 북한이 촬영을 해봐야 지난번에 촬영하는 거 한번 들키지 않았습니까? 3m급 해상도. 그러니까 30cm급인데. 30cm인데 거기는 3m.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비행 제한 구역을 설치해 놓은 것은 감시 정찰 능력이 뛰어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할수록 진짜 너무 근데 답답하다. 이런 유불리를 넘어서 어떤 그 군사적인 거 이상으로 이 어떤 정치적인 합의의 틀을 깬다는 거는 지극히 신중해야 될 일인데 저렇게 내지르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다는 걸 봤을 때 거의 네타냐후급이다. 윤석열은 네타냐후급이다. 네타냐후급이다. 아니, 네타냐후보다 더 위험한 놈. 내가 아까 얘기한 스토리지급이다. 스토리지가 별로 안 유명해서 지금 잘 몰라. 스모토리치급인데 자, 거의 검색합시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스모토리치 재무장관. 저 의원님 저기 품격 있게 욕설은 좀 삼가해 주시고 다른 유튜브랑 좀 달라요. 아니 뭐 내가 뭐 다시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아니 이 저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의 품격을 생각해서 욕설은 안 돼. 금지. 품격 있어야 돼요. 조심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어느덧 벌써 1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하면 출연료 더 드려야 돼. 글쎄요 사장이 누구신지. 시간제인가요? 시간제? 그냥 좀 마음 좀 써주시고요. 우리 봉사하는 사람. 봉사. 하여간 너무 오늘 저희가 많이 달렸습니다. 진짜 어쩌면 이렇게 해박하신지 7년간 방송을 쉬었지만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훌륭하다. 우리 창수 현역에. 또 다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 관료, 국회의원 지금 우리가 이 정부와 국회 두 축 양날개로 지금 달리는 취재 편의점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부족한 건 여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정말 평화가 먼저인 것 같아요. 한반도도 전 세계도 그리고 일제강점기보다 평화운동을 더 많이 했던 우리 김정수 전 차관님도 마찬가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꼭 또 이 앞으로 함께하실 시청자분들께 또 부탁할 거 있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자, 김창수 버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을 카메라 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다음에 제가 오늘 구독을 했거든요. 오늘 했어요? 오늘 했어요. 이제 하다니 이런. 그래서 6만 명 넘었던데요. 근데 구독하면서 보니까
뭐 노구인 해가지고 뭘 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해보려고 네. 노구인 해서 월 얼마씩 내라 하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접속이. 네, 그냥 젊은 애들한테 부탁해. 아들한테 부탁해. 나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대. 내가 물어봤더니.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작진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 버전으로. 오랜만에 이제 종창의 부활. 네. 그 장윤선의 이제 그 플랫폼. 취재 뭐 편의점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명칭은 저희 취재 뭐라 그랬냐면 내 취재 편의점 열었다 그랬더니 편의점이 뭐냐 프랜차이즈로 열어라 이렇게. 그 이 편의점의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는 종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제일 아껴두고 저기 보물처럼 간직했던 그 우리의 내공을 여기서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돈 안 들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요거. 요거. 그래서 웬만하면 좀 팍팍 좀 찍어주라. 진짜 저 꼭 내가 잔소리 해야 되겠어 지금. 좀 웬만하면 좀 해줘. 좀 해주세요. 저는 어쨌든 지간에 이 취재 편의점에 지금 이 종창 브라더스로 해가지고 상품을 납품하는 간의 소공업자입니다. 그래서 간의 소공업자 입장에서 이 취재 편의점에 양질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오늘 정말 알찬 광고. 그러니까 이 끝장면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아재 개그 무지 유행하잖아. 그래요? 아재 개그 둘이 나와서 둘이 나와서 막 이렇게 치고받는 아재 개그로 요즘 조회수가 폭발을 했어. 아재 개그가? 네, 내가 정통 아재들인데 정통 아저씨 아재들인데 둘인데 그 컨셉인데 이제 다음번엔 내가 웃겨드릴게. 그런데 내가 아재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요즘 기가 막힌 방법을 개발했어. 뭐예요? 그 항저우 올림픽에서 우리 탁구 혼합 복식의 시상식 장면이 있어. 이거를 내가 이건가 뭐 이거 이거를 우리 아재들한테 내가 술 먹을 때 보여주는데 절반이 안 웃어. 그래가지고 내가 심각하게 술을 따르면서 너 큰일 났어. 너의 감수성의 사막화 현상으로 우리 세대가 다 욕먹게 생겼어. 이 꼰대들아. 국민들은 이런 걸 좋아해. 어디 술 먹고 저렇게 아재 개그 하고 있냐. 이런 거를 보고 난 떼굴떼굴 굴르면서 웃었는데 이런 우리가 국민들하고 소통이 되는데 너는 큰일 났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보지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데 이건 진짜 우리 꼰대 위기입니다. 이걸 테스트하는 간단한 방법을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자니까 알 거야. 아마 알았습니다. 웃는가 안 웃는가. 웃는가 안 웃는가 꼰대인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판별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꼰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꼰대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 거잖아요. 청년이라니까. 진짜 감수성은. 알겠습니다. 자, 감수성 많은 청년인 두 아재와 함께 종창 토크 1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엔 조금 더 일찍 뵐게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원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